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지적 여정은요, 서양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평가받는 한 권의 책, 바로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입니다. 이 책은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 문장.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의심했던 한 철학자가요, 정말 길고 깊은 생각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찾아낸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한 문장에 도달했는지 그 여정을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데카르트 사상이 가진 그 엄청난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바꾸고 싶어 했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아주 오래되고 낡은 권위에 처음으로 물음표를 던지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진짜 진리를 찾아 직접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어느 날 운명적인 꿈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의 지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느껴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는 의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대한 권위의 세계였습니다. 17세기 유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지식인들의 세계를 꽉 쥐고 있던 건 스콜라 철학이라는 거대한 사상체계였습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기독교 신학이 결합된 아주 단단한 시스템이었죠. 이 세계 안에서 진리라는 건요, 이미 성경이나 교회를 통해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통해 다 주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할 일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지키고 방어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 남이 정해준 걸 진리라고 믿어야 하지? 내 눈으로, 내 이성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권위가 아니라 개인의 이성을, 감각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따라가겠다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의 전환이었죠. 그의 방법 규칙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문장은요, 그냥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지적인 독립선언문 같은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혹은 위대한 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머리로 생각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된 것, 그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아주 대담한 선언이었죠.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겠다는 대담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진리를 향한 여정은 바로 그의 삶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데카르트의 삶은 1596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일찍 어머니를 여인 아이였죠. 1606년에는 당대 최고의 명문학교인 라플래시에 들어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1618년 군에 입대해서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을 직접 읽고자 했어요. 그리고 1619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넣는 운명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후 1628년부터는 사상의 자유가 비교적 보장되었던 네덜란드의 자리를 잡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롯이 연구에만 몰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650년 스웨덴 여왕의 초대를 받아 스톡홀름으로 갔다가 그곳의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조용한 아침의 침대 속에서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일 시간에 혼자 누워서 고요히 생각에 잠기는 이 시간이 어쩌면 데카르트 철학의 진짜 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기서 평생 동안 길고 깊게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거든요. 그는 유럽 최고의 학교를 꼽히던 라플래슈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뛰어난 학생이었죠. 고전, 논리학, 철학, 당대 모든 학문에 섭렵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남은 건 수많은 학설들의 논쟁뿐, 이것만은 정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도 없다는 걸 깨닫고 깊은 환멸감에 빠집니다. 그가 보기에 다른 학문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았어요. 근거도 불확실하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기만 했죠. 그런데 딱 하나 달랐던 학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죠. 수학의 세계에서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가 통하지 않잖아요. 명백한 원리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 의심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죠. 데카르트는 바로 이 수학의 확실함, 그 명증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 속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진짜 지식은 낡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넓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 살아 숨쉬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군인이자 여행가로서 유럽의 다양한 나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관습들을 직접 겪으며 진짜 지식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그의 긴 여행은요, 그를 독일의 어느 추운 겨울, 수경지의 한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보낸 단 하룻밤이 그의 남은 인생 전체, 아니 어쩌면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평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에게 평생을 바쳐야 할 사명을 안겨준 아주 깊고 심오한 계시의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한 젊은이가 꾼 꿈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그 경험이 근대 철학이라는 거대한 문의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꿈속에서 아주 강력한 직관, 하나의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전이었죠. 그리고 자연을 움직이는 물리법칙과 수학의 법칙이 근본적으로는 똑같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마치 우주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는 걸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수학적 증명처럼 명확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이야말로 그 원리를 밝혀낼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 이 깨달음은 그를 말할 수 없이 황홀한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가슴에 품은 데카르트는 자신만의 새로운 지식 체계를 세우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순탄하게 연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죠. 그가 선택한 곳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곳의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구에만 몰두했죠. 그는 조용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서 사색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생활이었죠. 그러면서도 유럽 전역의 학자들과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연구 결과물, 그의 필생의 역작이 거의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들려온 한 소식이 지성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데카르트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만들고 있던 물리학 체계의 핵심 기반 역시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이었거든요. 그는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결국 완성된 원고를 출판하지 않고 책상 서랍 속에 다시 넣어두기로 결정합니다. 이 갈릴레이 사건의 충격은 그의 저술 활동에 아주 긴 그림자를 들여왔습니다. 무엇을 세상에 내놓을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쳤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일부러 모호하게 쓰거나 여러 단서를 붙여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등 일종의 자기 검열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세상과 나눠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다만 아주 조심스러운 방법으로요. 1637년 그는 먼저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일종의 맛보기 혹은 견본처럼요. 심지어 당시 학자들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가 아니라 일본인들도 읽을 수 있는 프랑스어로, 그것도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익명으로 출판했죠. 다행히 이 책이 좋은 반응을 얻자 용기를 얻어 1641년에는 자신의 철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찰을 발표해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후에는 자신의 철학 전체를 교과서처럼 정리한 철학의 원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공주와 나눈 편지들을 바탕으로 한 윤리학 책 정념론을 차례로 발표하며 유럽 최고의 철학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의 명성이 유럽 전역에 퍼지자 저 북쪽 스웨덴의 젊고 강력한 군주 크리스티나 여왕의 귀에까지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왕은 그를 자신의 철학 스승으로 삼고 싶어 했고 끈질기게 그를 초청했죠. 데카르트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강력한 여왕의 초대를 끝내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인 여왕은 한겨울 새벽 5시에 철학 강의를 듣길 원했습니다. 평생을 따뜻한 침대 안에서 늦은 아침을 맞으며 사색을 즐겼던 데카르트에게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 새벽 공기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폐렴에 걸렸고 1650년 낯선 이국 땅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삶은 결국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지점을 찾기 위한 아주 길고 끈질긴 탐색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가 마침내 그 단단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그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이 책 한 권이 말이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식의 세계를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혁명적인 여정,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기존의 모든 지식을 의심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넣고 확실성이라는 단 하나의 단단한 토대를 찾아 나서는 그 과정, 그 치열하고 고독했던 사유의 길을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죠. 자, 데카르트가 일으킨 이 철학적 혁명,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맞서 싸웠던 그 거대한 지적 세계가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던 중세를 1000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스콜라 철학의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 지식의 기반이라는 건요, 주로 우리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적 경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옛 철학자들의 권위,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철학의 목표는 뭐였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종류별로 착착 나누고 그 본질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하나의 거대한 체계 안에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는 거였죠. 근데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감각이 종종 우리를 속이는데? 심지어 그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확실한 기반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이성의 힘만으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 싶다. 이렇게 스콜라 철학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콜라 철학은요, 세상 만물에는 어떤 내재된 목적, 그러니까 실체적 형상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도토리가 참나무로 자라잖아요. 그게 단순히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과정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토리 안에 나는 완전한 참나무가 될 거야 라는 목적, 즉 참나무의 형상이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 현상에 왜? 라는 목적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설명 방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틀을 제공해주긴 했지만 데카르트가 보기엔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했어요. 그건 세상이 어떻게 기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리가 아니라 뭐랄까 좀 모호하고 시적인 비유에 가깝다고 본 거죠. 그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을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짙게 깔린 안개 속에서 데카르트는 한 줄기 빛,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등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수학에서 발견한 건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방법 그 자체였죠. 자, 첫째,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명제처럼 수학적 진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 명백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둘째, 수학은 점, 선, 면 같이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에서 시작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빈틈없는 논리의 사슬을 따라서 복잡한 문제까지 질서정연하게 풀어냅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과정에 완전히 매료됐던 거죠. 셋째,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속이곤 하는 불안정한 감각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의 힘. 데카르트가 이걸 오성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만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1619년의 꿈을 통해 이 수학적 질서가 바로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법칙이라는 엄청난 직관을 얻게 됩니다.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모든 인간의 지식을 하나의 거대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이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신의 존재라던가 영혼의 본질 같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 이게 바로 뿌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단한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서 굳건하게 솟아오른 줄기.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확실한 줄기에서부터 물리학, 의학, 윤리학 같은 모든 구체적인 학문들이 가지처럼 뻗어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지식의 나무라는 비유는 모든 학문이 이 수학적인 확실성 위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그의 거대한 야망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수학이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손에 쥔 데카르트는 이 지식의 나무를 심을 단단한 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정말 놀라워요. 새로운 걸 쌓기 전에 기존의 모든 걸 남김없이 무너뜨리는 거였거든요. 바로 방법론적 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도구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의 의심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스콜라 철학의 오랜 기반이었던 바로 우리의 감각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는 것은 절대로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는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어요. 평소에 달콤하던 음식이 몸이 아플 때는 쓰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속에 던 고급 막대기는 우리 눈에 어김없이 휘어져 보이잖아요. 이처럼 감각은 대상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불안정한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은 확실한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감각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그의 회의는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 전체로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혹시 아주 생생한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꿈속에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보고, 듣고, 느끼죠. 심지어 하늘을 날거나 기이한 존재를 만나는 순간조차도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순간이 아주 길고 정교하게 짜인 꿈이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할 명확한 표지가 없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외부 세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데카르트의 의심은 그가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던 최후의 성역에까지 이릅니다. 그 어떤 의심으로도 흔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절대적 진리, 바로 수학의 진리마저도 의심의 법정에 세우게 된 거죠. 여기서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제안하는데요. 바로 사악한 악마 가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신처럼 전능하지만 오직 나를 속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악마는 1 더하기 1이 사실은 3인데도 내가 계산할 때마다 2라는 생각이 들도록 내 정신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기만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단 0.1%라도 배제할 수 없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가장 명백해 보이는 진리조차도 더는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각, 외부 세계, 심지어 수학적 진리까지도요. 지식의 모든 토대가 잿더미가 된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지만 데카르트는 바로 그 순간에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바로 그 의심의 잿더미 속에서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를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이자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유명한 제1원리죠.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바로 그 자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 사악한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 하더라도 속임을 당하려면 속임을 당하는 나가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의심이라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가 역설적이게도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토대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말이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와 같은 그런 단계적인 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한다는 전제에서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추론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마치 번개처럼 파악하는 하나의 직관이라는 겁니다. 생각과 존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동시적인 사건인 셈이죠. 자,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확실한 지점, 나의 존재를 발견한 데카르트는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좋아, 그렇다면 방금 존재가 증명된 이 나는 대체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나의 본질은 바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나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준 유일한 단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잖아요. 따라서 나란 곧 사유하는 존재입니다. 의심하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이 모든 정신활동의 총합이 바로 나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 생각하는 나는 나의 팔다리와 같은 육체나 그 어떤 물리적인 것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완전히 독립적인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탄생합니다. 그는 정신과 육체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실체로 구분하는데요. 정신의 본질은 사유입니다.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부분으로 나눌 수도 없는 비물질적인 실체죠. 우리는 코기토를 통해 그 존재를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육체의 본질은 연장, 즉 길이와 폭과 깊이를 가지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감각을 통해 간접적이고 불확실하게만 인식할 뿐이죠. 정신과 육체는 이렇게 서로 다른 법칙 아래 존재하는, 말하자면 두 개의 독립된 왕국과도 같은 겁니다. 데카르트는 마침내 자신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세울 단 하나의 주춧돌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의심할 수 없는 생각하는 나의 존재 말이죠. 하지만 이건 위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훨씬 더 큰 질문이 남았죠. 이토록 작고 내면적인 진리 하나에 의지해서 그가 의심의 잿더미 속에 파묻어버린 저 광대한 외부 세계 전체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바로 이 거대한 도전에 대한 데카르트의 응답이 그의 철학의 다음 장을 열게 됩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책 방법서서를 통해 우리는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대담했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험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데카르트는요,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올린 그 거대한 지식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직 나라는 한 개인의 이성, 이것만을 사용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진리의 토대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천억 책 한 권이 아니라 하나의 낡은 세계를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죠. 바로 이 질문, 이게 데카르트의 평생을 건 탐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기존의 모든 지식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감각적인 경험들, 또 아주 권위 있는 학자들의 학설, 심지어는 신의 계시라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지적인 유의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속에서 오직 확실한 단 하나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용감하고 또 고독한 탐구였어요. 이 거대한 파괴와 재건을 위해서 데카르트가 선택한 단 하나의 도구, 그게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의심은 모든 걸 부정하고 냉소에 빠지려는 그런 회의주의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히려 그는 확실한 토대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주 체계적인 도구로서 이 의심을 사용했습니다. 낡고 부실한 건물을 허물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안반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요. 그의 의심은 창조를 위한 파괴였던 셈이죠. 이걸 바로 그의 방법론적 회의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의 의심은 마치 세 개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창문이자 가장 굳게 믿는 것, 바로 우리의 감각을 향해 덮쳐오죠. 그리고 그게 무너지자 더 거대한 두 번째 파도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 세계 자체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걸 휩쓸어버릴 만큼 가장 강력한 세 번째 파도는요, 인간 지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이성마저 의심의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전부 거짓으로 간주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파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경험에서부터 시작돼요. 데카르트는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속이는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달콤한 꿀이 쓰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속에 넣은 막대기는 굽어 보이죠. 또 멀리 있는 사각형 탑은 둥글게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데카르트는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감각이란 건 너무나 변덕스럽고 주관적이어서 절대로 불변의 진리를 세울 단단한 벽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감각이라는 창문이 이렇게 흐릿해지자 데카르트는 이제 창문 밖의 풍경, 그러니까 현실 세계 그 자체에 의심의 눈길을 돌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생생하고 긴 꿈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듣고,
기뻐하고 슬퍼하니까요. 데카르트는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표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꿈은 좀 비논리적으로 전개될 때가 많긴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꿈을 꾸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게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나기 전까지는 꿈속의 세계가 유일한 현실입니다. 옛날에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홀홀 날아다니다가 깨어났을 때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지금 나비가 나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면 이 세계의 존재 또한 확실한 토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현실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폐허 속에서 데카르트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듯해요.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건 없을까요? 가령 내가 꿈속에서 삼각형 2개를 그린다고 해도 그 모양이나 개수는 변하지 않죠? 꿈속에서 1 더하기 1을 계산해도 그 답은 여전히 2일 거고요. 이처럼 수학이나 기하학의 진리는 내가 깨어있는지 꿈을 꾸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참인 것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이 의심의 파도를 던져낼 무언가를 찾은 걸까요? 바로 그 순간 데카르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하나 꺼내듭니다. 만약에 아주 전능하지만 지독하게 사악한 악마가 존재해서 그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 오로지 나를 속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악마는 내가 1 더하기 1을 생각할 때마다 내 정신에 개입해서 그게 2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실제 답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악한 기만자, 악마의 가설 앞에서 수학적 진리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이 지상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의 불길에 타서 잿더미가 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잠긴 바로 그때, 데카르트는 마침내 절대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철학의 주춧돌이 될 단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죠. 나의 감각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계는 어쩌면 한바탕 꿈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진리마저 사악한 악마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의심의 폭풍 속에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의심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악한 악마가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나는 있어야만 하죠. 내가 꿈을 꾸고 있더라도 그 꿈을 꾸고 있는 나는 있어야 하고요. 이처럼 내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의심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아주 역설적인 순간인 거죠. 이 위대한 통찰이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이게 A니까 B다 같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아 뜨거워 하는 느낌과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행위와 나의 존재가 하나로 묶여서 동시에 즉각적으로 파악되는 직관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존재는 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절대적인 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을 들어올릴 아르키메데스의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존재한다는 아주 단단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곧바로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이렇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본질, 그 실체는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데카르트는 조금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지만 나한테 팔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심지어 뇌가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것들은 전부 악마가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은 이 물질적인 몸뚱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순수한 정신활동, 즉 사유 그 자체라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나를 사유하는 실체, 라틴어로는 레스 코기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말하는 사유는요.
단지 논리적인 계산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사유란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상상하고 심지어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의식활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깨어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유이고 그 사유의 흐름 자체가 바로 나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서양 철학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생각이 탄생합니다. 정신의 존재는 직접적이고 확심하지만 육체의 존재는 간접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 나는 내 몸이 존재하는지 의심할 수는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의심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실체로 구분하는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심신이원론, 마인드 바디 듀얼리즘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데카르트는 이제 생각하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토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라는 섬 안에 고립되어 있어요. 나는 존재하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 즉 외부 세계의 존재는 아직 안개 쪽에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떠오른 나무라는 관념이 정말 내 밖에 있는 실제 나무와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고독한 섬에서 벗어나서 외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데카르트는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신의 존재 증명입니다. 외부 세계로 나가기 위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역설적이게도 다시 자기 내면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들 속에서 아주 특별한 관념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완전함이라는 관념입니다. 무한하고 모든 것을 알며 전능하고 완벽하게 선한 존재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의심하고 실수하며 유한한 존재인 나는 명백히 불완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나에게서 완전함이라는 이토록 거대한 관념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데카르트는 결과에 담긴 실제성은 반드시 그 원인 속에 있어야 한다는 당시에는 상식과도 같았던 철학 원리에 주목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원인이 결과보다 더 작거나 불완전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작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갑자기 거대한 폭포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불완전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고 완전한 신이라는 관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첫째, 불완전한 나에게는 완전함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둘째, 불완전한 나는 이 완벽한 관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이 관념을 내 안에 심어준 그 관념만큼이나 완전한 원인이 반드시 외부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넷째, 바로 이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첫 번째 신존재 증명, 이른바 인과적 증명입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또 다른 증명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각형의 본질을 생각하면 세 개의 각을 가졌다거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속성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것들은 삼각형의 정의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데카르트는 존재 역시 완전함의 필수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결여된 것이니까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완전한 존재를 생각할 때 존재라는 속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은 그 개념 자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데카르트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을 공고히 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신은 그의 철학체계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자 인간의 지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최종적인 보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증명한 신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속성에는 선함과 진실함이 반드시 포함되죠. 완전한 신은 진실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를 체계적으로 속이는 존재일 수가 없겠죠. 이 결론과 함께 데카르트의 철학 전체를 위협했던 그 사악한 악마는 마침내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의 존재는 우리 이성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는 코기토처럼 어떤 관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데카르트의 말로는 명석판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신이 우리를 속일 리가 없기 때문이죠. 데카르트는 마침내 자신의 생각이라는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서 외부 세계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카르트가 어떻게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 극단적인 회의 끝에 생각하는 나라는 첫 번째 기둥을 세우고 나와 진리를 보증하는 신이라는 두 번째 기둥을 세웠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철학적 재건축을 위한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마련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기둥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저 바깥에 있는 물질 세계, 즉 우리의 육체와 자연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데카르트의 대답이 그의 여정 다음 장에서 펼쳐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입니다. 이 책은 흔히 근대 철학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평가받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아주 위태로운 지점에서 출발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그 위에 신과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말 거대한 철학의 건축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데카르트가 과연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 지적인 건축물을 세워나갔는지 그 여정을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던 바로 그 출발점에서부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철학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가장 먼저 손에 쥔 연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방법이라는 건 철학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종착점이었어요. 모든 학문의 기초를 완전히 새로 세우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방법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평생을 붙들고 고민했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요, 오랜 중세 권위가 서서히 무너지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말 그대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학문과 이론들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쳤지만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죠. 데카르트는 이 지적인 혼돈 속에서 그 어떤 의심의 파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안반,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간절하게 찾고 싶어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방법소설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양식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것이다. 여기서 양식, 그러니까 봉성스는 옳게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바로 이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게 이성 능력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좋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방법이 달라서 지식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올바른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뭐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야말로 정말 혁신적이고 근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기존 학문의 권위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당시 학문의 표준이나 다름없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 즉 스콜라 철학은 그에게 큰 불만을 안겨줬어요. 왜냐하면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데는 참 유용할지 몰라도 전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잘 정리된 창고 같지만 새로운 물건이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반면에 수학은 그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학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전제에서 출발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는 논리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정리를 증명해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찾던 진보하는 학문의 완벽한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이 가진 그 확실성의 비밀은 뭘까요? 데카르트는 그 첫 번째 도구로 직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직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이나 육감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직관은 오히려 정신의 빛과 같아요. 아주 맑고 집중된 정신이 어떤 대상을 딱 비췄을 때 그 어떤 그림자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정신작용이죠. 예를 들면 삼각형은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2 더하기 2는 4다 같은 사실들은 복잡한 증명이 필요 없잖아요. 정신이 그냥 한 번에 명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구가 바로 연역입니다. 직관이 낱개의 확실한 진리,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면 연역은 그 벽돌들을 논리적인 설계도에 따라서 단단하게 쌓아 올려서 거대한 건물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직관을 통해 파악된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들을 마치 쇠사슬처럼 빈틈없이 쭉 연결해서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수학자들이 공리라는 직관적인 진리에서 출발해서 복잡한 정리들을 증명해내는 그 과정 전체가 바로 이 연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두 가지 도구, 직관과 연역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데카르트가 궁극적으로 꿈꿨던 목표가 바로 이 학문의 나무라는 비유 속에 아주 멋지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가장 깊은 곳, 그 뿌리에는 형이상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죠. 이 단단한 뿌리 위에서 물리학이라는 굵직한 줄기가 뻗어나오고 마침내 그 줄기에서 의학, 기계학, 윤리학 같은 가지들이 뻗어나가서 인류에게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비전이죠. 이 거대한 지식의 나무 전체를 키워내는 힘이 바로 그가 발견한 방법인 셈입니다. 자, 이제 데카르트는 자신이 잘 벼려낸 방법이라는 도구를 손에 들고 가장 중요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바로 학문의 나무의 뿌리가 될 형이상학, 그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첫 번째 주축도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는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생각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 실험은 방법론적 회의라고 불립니다. 이건 모든 걸 그냥 의심하고 끝내려는 회의가 아니라 반대로 단 하나라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한 도구로서의 회의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는 감각을 의심해요. 멀리 있는 탑은 둥글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네모나고 물에 담근 막대기는 굽어 보이죠. 이처럼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이니까 감각을 통해 얻은 지식은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깨어있다는 이 현실 자체를 의심합니다. 꿈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생생한 현실감을 느끼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아주 긴 꿈이 아니라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정말 극단적입니다. 그는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수학적 진리마저 의심의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만약에 전능하지만 아주 사악한 악마가 존재해서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틀렸는데도 맞다고 믿도록 나를 계속 속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이처럼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의심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것 같은 그 극단적인 회의의 끝에서 데카르트는 마침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너무나도 유명한 명제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내가 감각을 의심하고 현실을 의심하고 심지어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해도 그 모든 의심하는 행위, 다시 말해 생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모순적이게도 의심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바로 그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철학의 제1원리, 흔들리지 않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문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적 추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처럼 어떤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데카르트에게 이것은 하나의 행위, 즉 직관을 통해서 동시에 파악되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 속에서 나의 존재가 분리할 수 없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에르고, 즉 그러므로를 빼고 코기토, 숨,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과 존재의 동시작은 발견, 이것이 코기토의 핵심입니다. 자, 코기토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그렇다면 그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데카르트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 나의 본질은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상상하는 등 이 모든 사유활동 그 자체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유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사유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실체,
substance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라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유하는 실체, 즉 나의 본질은 육체와는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정신, 마인드라는 점입니다. 내가 내 육체의 존재는 의심할 수 있었어도 사유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정신은 육체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인식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존재라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한 데카르트는 자신의 정신 속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흥미로운 생각 하나를 발견하죠. 바로 완전한 존재, 즉 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하나 생겨요. 나는 의심하는 존재, 즉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완전성이라는 관념을 품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이 관념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데카르트는 이 줄문에 대한 답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두 가지 주요한 논증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원인에 근거한 증명입니다. 결과는 원인보다 더 완전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내 안에 완전이라는 관념, 즉 결과는 불완전한 나 자신이라는 원인에게서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념의 원인은 실제로 완전한 존재, 즉 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째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이건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 자체를 분석하는 건데요. 마치 우리가 산을 생각할 때 계곡을 빼놓을 수 없듯이 가장 완전한 존재를 생각할 때 존재한다는 속성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생각 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완벽한 게 아니니까요. 따라서 완전한 존재는 그 개념만으로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신의 존재 증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 체계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결정적인 장치였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존재인 신은 기만하거나 속이는 행위 같은 결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은 정직하다는 거죠. 바로 이 신의 정직성이 우리를 그토록 극심한 의심에 빠뜨렸던 사악한 악마의 가설을 마침내 몰아내는 겁니다. 신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보증이 생겼으니 이제 내가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수학적 진리들은 진짜 참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신이 바로 진리의 최종 보증수표가 되어준 셈입니다. 자, 이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신을 통해 진리의 확실성까지 보장받았습니다. 드디어 단단한 뿌리가 내려진 것이죠. 이제 데카르트는 이 뿌리 위로 학문의 나무줄기와 가지를 자신 있게 뻗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물질 세계와 인간에 대한 탐구죠. 데카르트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실체로 나눕니다. 바로 정신과 물질입니다. 그는 이 둘의 본질이 정말이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의 본질은 앞서 봤듯이 사유, 즉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성을 속성으로 가져요. 반면에 물질의 본질은 연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이죠. 길이, 너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 이것이 물질의 유일한 본질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는 서로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완전히 독립된 두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정신-물질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은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질의 본질이 오직 연장이라면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색깔, 냄새, 맛, 소리 같은 것들은 물질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물질이 상호작용해서 우리 정신 속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라는 거죠. 물질 세계의 객관적이고 진짜 모습은 오직 길이, 모양, 운동과 같이 수학적으로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물리학의 언어는 곧 기하학의 언어가 됩니다. 모든 자연현상은 결국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입자들의 기하학적 관계로 환원되고 설명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데카르트는 신이 최초의 물질과 운동의 총량을 창조했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물리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마치 거대한 시계장치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는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목적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돌은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씨앗은 나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현상은 오직 원인과 결과의 기계적인 연쇄일 뿐입니다. 심지어 동물의 몸을 포함한 모든 생명 현상조차도 그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동기계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데카르트는 인간의 육체 역시 다른 동물들처럼 물질로 이루어진 정교한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순환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등의 생명 활동은 모두 물리 법칙에 따른 기계적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육체라는 기계에 깃들어 있는 사유하는 정신 또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계적인 육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이 어떻게 물질인 육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는 데카르트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카르트가 어떻게 세계의 진리를 탐구했는지 그 이론적인 건축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형이상하게 뿌리를 내리고 물리학의 줄기를 세운 것이죠. 이 모든 치열한 이론적 탐구는 결국 학문의 나무 가장 높은 곳에 열리는 열매, 즉 하나의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윤리학의 문제입니다. 데카르트는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삶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 집을 짓는 동안 머물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임시적 윤리 또는 잠정적 도덕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실천 규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곳의 법과 관습을 따를 것. 둘째,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일단 한 방향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보는 것처럼 좀 불확실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내린 판단은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것이죠. 셋째, 세상의 질서나 운명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을 바꾸는 데 집중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이성을 개발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데 바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신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문의 나무가 완성되어서 모든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을 때 도달하는 결정적 윤리의 모습도 제시합니다. 이 최종적인 윤리의 핵심은 이성의 올바른 사용에 있습니다. 첫째, 이성을 사용해서 신의 완전함과 우주의 광대함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성이 옳다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을 그는 관용, 제네로지테라고 불렀는데요. 단순히 너그럽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떳떳한 자부심에 가깝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마음가짐이 모든 덕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욕망하지 않음으로써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윤리는 이성을 통해 최고선에 도달하고 지혜로운 삶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여정을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그의 철학이 단순히 세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에서 시작해서 나를 발견하고 신을 통해 진리를 확보하며 세계의 질서를 파악하고 마침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이 거대한 과정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리를 탐구하는 길과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길은 결국 같은 길이라는 것을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진리를 아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카르트 철학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함께 맞춰볼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 깊은 회의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과 영혼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지성의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데카르트 방법의 첫 번째 규칙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지적인 독립선언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억눌러왔던 낡은 권위나 편견들, 그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내 이성으로 분명하게 인정한 것만을 진리로 삼겠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지식이란 게 수학, 과학, 철학 이렇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에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지식이 이 나무처럼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철학의 나무라는 비유는 그의 통일된 학문 체계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밑바닥, 땅속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있죠? 그게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학문이죠. 이 뿌리가 튼튼해야만 나무 전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 물리학 혹은 수학이라는 단단한 줄기가 솟아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그 줄기를 타고 의학, 역학, 윤리학 같은 실용적인 학문들이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거죠. 결국 모든 학문은 형이상학이라는 뿌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데카르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철학을 세웠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반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모든 걸 부정하고 보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아주 단단한 기초를 찾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방법으로서의 의심입니다. 데카르트의 의심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감각을 의심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감각은 믿을 게 못 돼요. 컵에 담긴 숟가락은 구부러져 보이고 멀리 있는 건물은 실제보다 작아 보이죠. 이렇게 감각은 우리를 너무나 자주 속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더 나아갑니다. 지금 이 현실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아주 생생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꿈속에서는 그게 꿈이라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거대한 꿈이 아니라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여기서 데카르트는 정말 끝까지 갑니다.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인 진리마저 의심의 칼날 위에 올리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꿈속에서도 참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주 전능하고 못된 악마가 있어서 우리가 1 더하기 2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그게 틀린 답인데도 맞다고 믿도록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감각, 현실, 심지어 수학적 진리까지 지식의 기둥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과연 그 어떤 의심으로도 결코 허물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의심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빛나는 진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고 해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 즉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생각하는 주체인 나의 존재를 증명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생각한다라는 전제에서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데카르트는 이걸 하나의 행위 속에서 동시에 파악되는 아주 직접적인 직관이라고 봤습니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존재가 번개처럼 확실해지는 경험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나는 도대체 뭘까요? 팔다리가 달린 이 몸일까요? 데카르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견된 나는 순수한 정신, 즉 생각하는 실체입니다. 라틴어로는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죠. 이 생각하는 실체의 본질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모든 정신활동이죠. 그리고 이 정신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도 차지할 필요가 없고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확립한 데카르트는 여기서 아주 대담한 논리적 도약을 시도합니다. 바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데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즉 불완전한 존재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불완전한 내 정신 속에는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결과는 원인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지도 않은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완전함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완전한 존재, 즉 신으로부터 왔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완전하다면 완전한 존재가 우리를 속일 리는 없겠죠? 속임수라는 건 일종의 결함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즉 우리를 체계적으로 속이는 사악한 악마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신이 우리 이성의 올바름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진리의 보증자가 되는 셈이죠.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수학적 진리가 내 머릿속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도 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논리 과정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데카르트 철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이원론입니다. 그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실체로 나눕니다. 하나는 생각은 하지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정신, 즉 사유하는 실체고요. 다른 하나는 공간을 차지하고 길이를 갖지만 생각은 할 수 없는 신체, 즉 연장 실체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너무 다 달라서 마치 기름과 물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은 나눌 수 없지만 신체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비물질적인 내 정신이 물질적인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놀랍고도 근본적인 생각들이 어떤 책들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졌는지 그의 주요 저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각 책마다 담고 있는 역할과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입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을 때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생각의 설계도와도 같은 책이에요. 여기서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우리 정신의 두 가지 핵심 능력, 직관과 연역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직관은 나는 생각한다처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단순한 진리를 한 번에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연역은 그렇게 파악한 진리들을 차곡차곡 연결해서 복잡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모든 탐구를 위한 도구상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법서설은 아마 데카르트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일 겁니다. 이 책은 딱딱한 철학 논문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찾아 헤맸던 자기 자신의 지적인 여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자서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의 혁명적인 사상을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아주 훌륭한 입문서 역할을 했습니다. 방법서설이 그의 철학에 대한 스케치였다면 이 성찰은 그의 형이상학을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쌓아 올린 완성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자체가 총 6일간의 명상록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데카르트의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단계부터 코기토, 신의 존재,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구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마치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철학의 원리는 데카르트의 가장 큰 야망이 담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당시 대학 교육을 지배하던 낡은 스콜라 철학을 뿌리부터 자신의 새로운 철학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과서 형식으로 자신의 형이상학부터 물리학까지 모든 학문 체계를 총망라해서 담아냈죠. 앞서 봤던 철학의 나무 전체를 이 책 한 권에 담으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인 정념론은 심리학과 윤리학을 다룹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이원론이 남긴 가장 큰 숙제, 즉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같은 인간의 감정, 즉 정념이 바로 정신과 신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고, 우리가 이성을 통해 이 정념들을 잘 다스릴 때 비로소 더 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하나의 거대한 수원지에서 근대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개의 아주 다른 강줄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 시작은 모두 데카르트였죠. 한쪽가는 기계론입니다. 물질 세계를 영혼 없는 기계 장치처럼 본 그의 관점은 자연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한쪽 강은 관념론입니다. 모든 지식의 출발점을 외부 세계가 아닌 생각하는 나라는 내면의 확실성에서 찾았던 그의 방법은 이후 의식과 정신을 세계의 근본으로 보는 철학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을 철저히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려는 흐름과 모든 것을 주관적인 내면에서 시작하려는 흐름, 이 근대성의 두 얼굴이 모두 데카르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갈래길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처음과 끝,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철학이란 인간이 정해진 운명이나 기계적인 법칙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믿음은 그의 철학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모든 기존의 권위를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일종의 사유의 자유였죠.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 힘, 바로 의지의 자유가 있기에 인간은 존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을 통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생각한 궁극적인 자유였던 겁니다. 결국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못 박은 어떤 결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가 스스로 생각할 자유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일깨워준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심오하고도 영원한 자유 말입니다.